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공정한 경쟁의 보장과 합리적 보상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 내가 누구일까에 대한 성찰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권력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포리아의 시대의 인문학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아포리아로 규정했습니다. 아포리아는 위기보다 더 심한 상태이지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배가 자초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길 없음의 상태입니다. 이 길 없음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무지의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고 굉장히 제한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포리아라는 상태인데 저는 2014년에 대한민국을 아포리아로 규정했습니다. 길 없음의 상태. 서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는 이 가슴 아픈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에 잠 못 들지 못하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노를 저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항구에 도달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포리아 시대 인문학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노를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북두칠성은 어디에 있고 우리 인생의 좌표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포리아 시대 인문학인데요. 그 아포리아 시대 인문학은 군주의 거울을 지향해야 됩니다. 특별히 2014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주의 거울은 꼭 필요한 인문학적 독서의 장르입니다. 지도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들,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보아야 하는 책들, 그것이 바로 군주의 거울에 속하는 책들인데요. 저는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그리스 시대의 군주의 거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왜 그리스에서 그 군주의 거울이 탄생했느냐? 지도자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첫 번째 아포리아였죠. 그세르크세스가 5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아포리아 상태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아포리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지도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포리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펠레폰네소스 전쟁이었습니다. 동족과 동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창검을 겨루면서 리더십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지요. 그 내용이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바라보는 당대 지식인들의 어떤 고뇌였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아포리아가 있었습니까?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면서 이제 세 번째 그리스의 아포리아가 초래되었습니다. 철학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첫 번째 범죄를 당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죠. 그 순간을 지켜보던 많은 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아포리아에 처한 그리스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의 결과를 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플라톤이었죠.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시대를 반추하면서 역사,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리고 국가를 썼는데 이곳에서 등장하는 이 책들에서 등장하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군주의 거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인물로서 제가 크세노폰을 여러분께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리스의 마지막 군주의 거울이었고 아니 최고의 군주의 거울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지도자의 덕목을 가르치는 탁월한 책이지요. 우리는 그리스 하면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는데 이 크세노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세노폰이야말로 아포리아의 상태에 처했던 그리스를 구해낼 수 있는 어떤 군주의 거울을 정확하게 제시했던 인물이지요. 이 크세노폰의 입장은 플라톤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사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려하는 사람이었었죠. 비타 콘템플라티바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숙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크세노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의 결과를 책으로 썼고 그 책이 바로 키루스의 교육이란 책이죠.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내전에 참전해서 실제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리고 흑해에 도착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 전쟁의 경험, 특별히 지휘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탁월한 지도자는 이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말년에 그는 스파르타의 땅 올림피아에 기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플라톤과는 전혀 다른 사유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삶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땀과 자신의 피를 잉크로 찍어서 썼던 글이 바로 키루스의 교육, 그리스 최고의 그리스 마지막 군주의 거울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평생 고민했던 것은 탁월한 군주의 모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전 상태에 빠진 그리스가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그 탁월한 지도자의 모델이었던 키루스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서 그 키루스 대왕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고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아포리아를 극복했는지를 그래서 소국에서 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키루스 대왕의 군대는 마지막 최후의 접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군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군대는 자기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이 통치하던 메데아와 같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데아의 왕이었던 자기 외삼촌이 갑자기 철군을 결정한 것입니다.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못한다. 다시 돌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강력한 적의 존재 앞에서 사실 메데아의 왕은 공포에 떨었던 것이죠. 자, 그때 키루스 대왕은 그 철군 결정을 반대합니다. 자기 외삼촌이 했던 결정을 반대하면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돌아갈 군사들은 돌아가도 좋다. 내가 그들을 막지 않겠다. 다 돌아가라. 원하면 돌아가라. 그리고 각 부족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죠. 그랬더니 각 부족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키루스 대왕과 함께 싸울 것인지 아니면 자기 부족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키루스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가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페르시아의 군대입니다. 키루스 대왕을 대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죠. 오 왕이시여, 지금 우리는 적진에 있지만 당신과 함께 하기에 두렵지 않으며 만약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이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키루스 대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티그라네스가 이제
기루스 부대에 합류한 다음에 이제 떠나가도 좋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마음은 당신께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지도자이길래 이런 고백을 받게 될까요? 저도 이런 고백을 사실은 제 처에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저는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복종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의 왕자의 고백은요, 어떤 사람에서 적국이었죠. 아르메니아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존경을 했으면은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루스 대왕의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접 국가에 있던 히르카니아 왕이 연설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부자가 되기보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기를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정복을 해서 당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군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제 메디아인이 앞에 나와서 연설합니다. 메디아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외삼촌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철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온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건 뭡니까? 자기 나라 왕에 대한 항명이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루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지도자가 있나요? 네? 나는 당신이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대로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냐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보입니까? 바로 기루스 대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아시리아의 귀족, 아시리아도 사실 강대한 국가에 있는데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기루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우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은 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기루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전쟁을 처음 떠날 때, 자기가 처음 전쟁터를 향할 때 이야기해 주었던, 교육시켜 주었던 그 말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 항상 잘해줄 수 없다. 대신 너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라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부족들이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리더십이 나오느냐?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지 않을지 항상 염려해야 하며 실제로 닥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너는 그들과 동행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기루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철군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의기양양해서 우쭐해서 그래 역시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돌격 앞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루스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전능하신 제우스여, 당신에게 간청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명예보다 더 큰 명예를 내가 이 원정을 통해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에게 큰 명예를 바치는데 내가 이 명예보다 더 큰 명예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기루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한때 용감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용감해지려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용감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남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대리석으로 성을 쌓는 것이 새로운 제국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은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찾느냐? 자, 기루스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